그래서 1920년대가 미국의 로어링 20스, 포효하는 20년대라는 별명이 있죠. 주가 지수가 무진장하게 상승을 했고 금리 낮추고 신용 팽창을 했기 때문에 주가에 거품 많이 쌓였는데 지금은 대공황이 끝나고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전혀 상황이 변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케인지안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무제한의 화폐 발행 그리고 신용 팽창은 정당화되고 있고 그것이 주가 지수의 엄청난 상승으로 지금 또 1920년대처럼 똑같이 대변되고 있습니다.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는요, 이 오스트리아 경제학의 거장이죠. 머레이 라스바드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비트코인을 공부하시고 이 사운드 머니를 많이 공부하시는 우리 비트코이너들은 모를 리가 없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의 말 그대로 거목입니다. 이 하이에크의 제자였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정리한 탈중앙 화폐, 민간 화폐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비트코이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그런 경제학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분인데, 자, 우리 비트코인 하면 또 그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을 바로 떠올리죠. 그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 사이페디나무스가 바로 이 머레이 라스바드의 큰 영향을 받아서 비트코인으로 입문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이해하게 된 것은 오직 글을 읽은 후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이페디나무스가 이렇게 머레이 라스바드 100주년,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서적 로스바드 앳 100이라고 하는 책을 본인의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간을 합니다. 세이프 하우스라고 본인의 이름을 딴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예쁜 하드커버로 책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트윗을 올려주셨어요. 여기 이제 본인의 약간의 짧은 글도 중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자기가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자기가 뭐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 사람이 참고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학위를 땄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경제학 관련된 세미나도 가지고 본인이 공부도 하고 뭐 석사, 학사 이렇게 딸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거기에다 이제 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케인지안 경제학을 자기가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면서 굉장히 많은 모순을 느꼈고, 그 모순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로스바드를 읽으면서 이 사람의 철학과 경제학 이념과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사운드 머니라는 것의 개념을 깨달았고, 근데 마침 자기가 이제 컬럼비아에서 학위 딸 때가 2008년, 2009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뉴욕발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온몸으로 그냥 실제로 미국에서 그냥 피부로 겪으면서, 저도 이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저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학사 당시 재학 중이었고 금융 전공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겠어요. 아무튼 사이페디나무스도 그렇게 똑같이 미국 현지에서 이걸 느꼈고, 그런 와중에 비트코인의 탄생을 목도를 한 겁니다. 2009년, 2010년에.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로스바드가 얘기하는 건전화폐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로스바드가 얘기하는 건전화폐의 성배가 바로 비트코인이구나. 이런 표현을 실제로 이 사람이 씁니다. 홀리그레일, 성배라는 표현.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느꼈을 때 월스트리트의 파산,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은행들이 다 망하니까 수조 달러의 구제금융을 정부가 무제한 화폐를,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화폐를 발행하면서 구제금융해 주는 거.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모순. 왜냐면 계속해서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살려주겠다는 미명하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회의감을 느꼈다고 하고, 이것을 정당화하는 주류 경제학들의 궤변, 이 경제학자들, 뭐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폴 크루그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제 궤변을 막 늘어놓는 거 난 진짜 못 견디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당시에. 그래서 자기가 컬럼비아대 지속가능성 개발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모순을 발견을 했다는 거죠. 어떤 모순이냐? 대표적으로 수십억 명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중앙계획이라는 것의 허상을 느꼈다. 과학주의, 사이언티즘이라거든요. 이 사이언티즘으로 우리 80억 명의 인구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실제로. 이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엘리트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들의 치명적 자만이 무엇이냐? 수십억 명을 통제할 수 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행동을 수식으로 예측할 수 있다. 통계만 많으면 돼. 그러면은 수식으로 다 계산할 수 있어. 그리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주류 경제학 거시적 모델 속에는 시장 가격의 역동성이나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가 없다.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것들에 뭐 베스켓을 꾸려가지고 가격을 측정하면은 이게 그래서 CPI가 3%로 나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3%야.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사람마다 다 인플레이션이 다르죠, 사실상. 어디에 돈을 쓰느냐, 어디에 소비 지출을 하느냐, 어디에 사느냐, 뭐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다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거를 하나로 뭉뚱그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지고 통화정책을 내고, 그게 과학주의라는 사이언티즘이라는 겁니다. 하이에크가 그래서 치명적 자만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런 계몽된 앞선 이 어드밴스드 과학적 방법과 수학적 모델링으로 인간의 복잡한 삶과 경제를 뭔가 수치화, 계량화할 수 있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맹신이 바로 치명적 자만이다라고 했던 게 하이에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그대로 배워서 자기가 좀 더 화폐라는 것의 이론을 정립한 게 바로 로스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페디나무스는 칼 포퍼와 하이에크를 거쳐서 로스바드까지 오스트리아 경제학을 배우면서 이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는 눈으로 뜨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스트리아 학파의 화폐 이론의 핵심은요, 이게 이제 하이에크와 로스바드가 모두 얘기한 건데요. 화폐는 구매력을 위해 획득되는 하나의 재화다. 화폐는 구매력을 위해 획득되는 재화다. 우리도 화폐를 재화처럼 사고 파는 거다. 뭐를 위해서? 구매력 보존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노동력을 투입하잖아요?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죠. 그 에너지가 가치로 대변되어 나오는 게 월급이에요. 내 노동 에너지가 가치화되어서 계량화되어서 나오는 게 바로 돈이라는 거죠. 그 돈은 내 에너지를 잘 저장할 수 있어야 돼요. 노동 에너지라는 거를. 근데 그게 바로 구매력이고,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나쁜 돈, 그거를 잘 보존하고 오히려 늘려주면 좋은 돈. 여기에서 이제 연화, 경화 이런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분할 가능하기만 하다면 어떤 양의 화폐로도 괜찮다. 다만 고정된 공급량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한대로 늘어나면 안 된다. 왜냐면 무한대로 늘어나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내 노동 에너지를 계속해서 갉아먹을 테니까. 그래서 잘 지켜주려면 고정된 화폐 공급량이 있어야 되고, 단지 이것이 잘 쪼개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떤 양의 화폐라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어 쓰일 수 있다. 화폐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한다. 아시겠죠? 머레이 라스바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화폐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세상에서는 자본 투자가 증가하고 상품의 가격과 생산 비용이 하락한다. 그러므로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여러분들 떠오르시죠? 고정된 화폐 공급량.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큰 신뢰 체계. 라스바드는 이 고정 화폐 공급 모델이 좋다고 했어요. 세상의 어떤 경제학자한테 물어봐도 화폐 공급이 왜 늘어나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제학자는 없다. 사이페디나무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경제학 세미나에 가서 당시 주류 경제학자들, 유명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물어봤대요. 왜 화폐의 공급량이 늘어나야 하지? 그래야 화폐의 가치가 좋아지는 이유가 뭐지? 근데 그거에 논리적으로 근거를 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화폐 공급량이 고정되면 가격은 하락하고 그것이 바로 산업혁명으로 이어진다. 근데 사토시가 만들어낸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와 검열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서 2100만 개라고 하는 하드캡을 그 누구도 마음대로 바꾸거나 조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한 완벽한 공급 고정이 이 화폐의, 말하자면 이 로스바드가 얘기한 고정 화폐 공급 모델의 어떤 결정판 같은 거다. 이렇게 사이페디는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스바드가 묘사한 화폐의 성배를 기술적으로 구현한 결과물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케인지안 경제학과 오스트리아 경제학, 케인지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무한히 팽창하는 화폐, 그리고 오스트리아 경제학에서 로스바드가 정의하는 고정된 공급량의 화폐, 이 두 개를 대공황이라는 이벤트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공황이 가장 완벽한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떤 경제 시스템 그리고 어떤 화폐가 더 좋은지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의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케인즈주의 경제학은 대공황, 1930년대에 발생한 대공황을 시장의 실패로 규정을 해요. 이거 시장 실패다.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결함, 즉 기업가들의 야성적인 충동과 대중의 유효 수요 부족이 원인이다. 이런 잘못된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수요를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해야 되고 화폐 팽창해야 되고 강력한 시장 통제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뉴딜 정책이죠, 유명한. 그래서 케인지안 주류 경제학자들은 뉴딜 정책이 대공황에서 경제를 구원해냈다고 까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많이 들으신 분들 많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TV 프로그램에서 뉴딜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데 굉장히 미화하는 거 저도 많이 봤는데, 사실 제가 오늘 그 잘못된 이념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뉴딜 정책은 경제를 당시 구원한 게 아니라 그냥 짧게 끝날 수 있는 주식시장 주식시장 붕괴를 10년 대공황으로 만들어낸 주범이 바로 뉴딜 정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점이냐면, 오스트리아파가 봤을 때 1920년대 일단 미 연준이
영국의 인플레이션을 돕는답시고 금리를 낮췄던 거, 이게 거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당시 영국은 이제 전후 경제 복원을 위해서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낙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금 본위제를 다시 복귀시켰거든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근데 당시 이제 금과 파운드와의 가치를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새로운 이 금 교환 가치로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예전 파운드와 가치를 그대로 금에 고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발생했고 화폐 가치는 떨어져 있는데 금을 교환해 준다는 그 파운드와는 여전히 똑같으니까 너도 나도 은행에 가가지고 나 이거 금으로 바꿔줘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당시에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미 연준한테 SOS를 칩니다. 당시 그 영란은행 총재랑 미 연준 의장이랑 절친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야 니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그래서 미국이 얘네 경제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통화 팽창을 해버렸어.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던 영국의 금괴가 넘어오지 않겠죠. 오히려 영국에 머물 거고, 그리고 영국의 수출도 다시 살아난다고 봤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국의 인플레이션을 원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미국에 엄청난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가 미국의 로어링 20스, 포효하는 20년대라는 별명이 있죠. 주가 지수가 무진장하게 상승을 했고, 이걸 이제 미화하는 하나의 이론은 당시에 뭐 팩스머신이라든지 전화기라든지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이제 가전제품들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그런 10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이 신용 팽창이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내내 금리 낮추고 신용 팽창을 했기 때문에 주가에 거품 많이 쌓였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금본위제를 또 끊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역시 미국도 전후 재건을 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정부 그리고 연준이 마음대로 돈을 풀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컨센서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규율이 무너졌죠. 골드 스탠다드 이제 필요 없다. 무책임한 화폐 살포 가능하다. 까방권이 생긴 겁니다. 야 이거 전쟁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많은 뭐 전사자와 부상자들과 그 다음에 이 전후 재건을 위한 이 남겨진 경제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돈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통했던 그 시절이었고, 마침 또 1929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주가가 정당성이 없으니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잘 오르던 주가가.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본이 이제 끝났고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풀어도 된다. 그러니까 1929년 주가 폭락이 오니까 당시에 이제 후보에서 뭐 루즈벨트로 넘어가던 그때 미국 정권은 이거 주가 폭락 안 된다. 내가 지금 임기인데 주가 폭락하면 나 당장 내가 이거 지탄받을 거 아니야? 안 돼. 그러면서 정부 개입해. 이래가지고 그냥 한 번 주식시장 폭락하고 끝날 수 있었던 거를 저 먼 미래까지 보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공황이 터진 겁니다. 이게 바로 로스바드가 얘기하는 아메리카스 그레이트 디프레션, 아주 명저입니다. 미국의 대공황이라고 하는 책에서 진단하고 설명한 미국 대공황의 원인과 결과였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게 이제 배급줄일 거예요, 아마. 배급줄이거나 아니면은 이 구인구직줄일 겁니다. 미국이 10년 동안 찾아왔던 대공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그 다음에 심지어 생필품과 먹을 것조차도 구하지 못하는 정도 엄청난 가난으로 빠져들어갔죠. 그래서 로스바드의 명저, 미국의 대공황, 왜 10년의 대공황이 발생했는가? 단순한 주식시장 붕괴가 10년의 대공황으로 번졌는가 설명을 하고요. 결국 후보 대통령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치명적 실책 때문이다. 임금과 가격 유지 정책, 카르텔화 강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였는지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허버트 후버, 개입주의. 그래서 20년대 쌓이던 거품이, 주식시장에 쌓이던 거품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털어졌을 때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니까 물가가 내리잖아요. 근데 물가가 내리는 걸 용인하지 못해요. 경기 침체 안 돼. 내 때는 안 돼. 그러면서 기업들을 주리를 틉니다. 임금 깎지 마. 이렇게 강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대량 실업을 촉발시켜 버리죠. 해고. 아니면 안 뽑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시장에서 인력들이 남아돌게 되고 이제 경제 위기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산해야 될 은행과 기업의 구제금융을 부었어요. 들이부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자생적 청산 과정을 억압했죠. 좀비 기업과 좀비 은행들이 즐비하게 됩니다. 이들은 입을 딱 벌리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돈 넣어주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 제살 깎기나 아니면은 혁신도 단행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임계점까지 계속 쌓이다가 결국엔 터지는 거죠. 자, 루즈벨트 대통령으로 넘어갑니다. 경쟁을 금지합니다. 물가를 억지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그리고 농산물 가격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가축과 식량을 폐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완전히 국가 주도 경제에 극을 달렸던 루즈벨트. 그리고 근본위제 파괴했죠.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1933년 시민들의 금 강제 몰수 행정명령 6102호를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를 절하해버리죠. 금 1온스당 25달러이던 금을, 시민들의 금을 다 몰수해가지고
다 거둔 다음에 $35로 평가 절하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부자가 되고 정부는 시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가난해지고 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생적인 교정 과정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았다가 그게 터진 게 대공황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도 사실 뭐 시장의 이런 실패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사실 클린턴 정부에서부터 이 부동산 시장에다가 너무 많은 유동성을 주입하고 말하자면 국가주도 부동산 시장 성장을 도모를 했기 때문에 그게 터진 거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사실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지금 하나 불안한 부분이 미국의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늘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36조 달러였던 미국의 정부 부채가 상하원이 예산안 통과시키고 나서 5조 달러 높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39조 달러까지 늘어나는데 1년도 안 걸렸어요. 그럼 이제 얼마 있다가 또 그 증액 부채한도 증액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또 왔거든요. 물론 이게 뭐 수학적으로 미국이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알겠어. 어차피 뭐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은 늘어나기가 어렵겠지.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좀 그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역시 찾아보기가 좀 힘들죠. 그 누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텀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나거든. 주가지수 폭락하고 뭐 사람들 당장 실직해서 길거리로 나앉고 이럴 텐데 경기 침체를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주식시장을 살려야 돼. 어떻게든 경기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야 돼. 그러니까 돈을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권력,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화폐 권력을 다시 뺏어와야 된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다? 공급량이 일정한 화폐여야 된다. 일정한 화폐 공급을 가진 세계는 18에서 19세기와 비슷할 것이다. 산업혁명 시기라는 거죠. 자본 투자가 늘어 재화 공급이 증가하고 생산 비용과 물가는 하락한다. 화폐의 구매력은 공급 증가 없이도 상승할 수 있다. 이게 머레이 로스바드가 딱 자기 책에서 얘기하는 이 화폐, 공급량이 제한된 화폐의 매력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도 근본이제해서 이렇게 생겨날 수 있었다. 지금은 화폐 공급량이 무한히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혁신적인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다. 계속해서 자본이 비효율적인 곳으로 쓰인다는 거죠. 정부 주도로 뭔가 진행될수록. 그래서 그 정부 주도, 연준, 정부 이런 중앙에서 뭔가 이 자본의 어떤 쓰임새를 관장하고 자기들이 더 좋은 자본의 어떤 사용처를 결정하고 이렇게 자본 분배를 하는 거 굉장히 비효율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온 팀 드레이퍼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But we'll use Bitcoin. So it's a good time, and it's an amazing new technology. I'd much rather have software determine where my money goes than some bank with a big fancy building and a government that never gets anything done. 자, 팀 드래퍼 뭐라 해요? 비트코인은 너무나도 좋은 시기다. 자기는 크고 번지르르한 은행 같은 건물이나 아니면은 정부, 아무것도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부를 믿기보다는 차라리 소프트웨어를 믿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은행이나 정부나 어떤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통제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트러스트, 신뢰라고 하는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어떤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좋은 정책을 내려주길 바랄 필요가 없는, 그냥 소프트웨어가 결정하기 때문에 언제나 신뢰가 가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를 지금 팀 드레이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로스바드가 얘기하는 좋은 화폐의 아주 본질적인 특성을 지금 잘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영상 하나 볼게요. 자, 그 다음 보실 영상은요. 울프 오브 올스트릿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 팟캐스트가 있어요. 거기 이제 진행자인 스캇 멜커라고 하는 분,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제 본인의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죠. 데일리 wolf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분 워낙에 유명한 분이라 한국에서도 많이 조명되는 이 투자 팟캐스터 또는 인플루언서인데 최근에 비트코인에 아주 좋은 그 인사이트를 담은 영상을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렌지 피를 먹었더라고. 이 영상 내용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관점을 유지한다면 굉장히 비트코인에 딥하게 들어왔다. 제대로 깨달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이분도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t comes down to one idea that breaks the entire trick. You can't print Bitcoin. There will only ever be 21 million. The supply is fixed, the schedule is public, and there's no committee, no crisis, no emergency, no election that can unlock a single extra coin. Remember that ruler I told you about? The one they kept stretching? This is the first one in history that nobody can. That's what people mean when they say one Bitcoin is one Bitcoin. It sounds like a stupid slogan until this exact moment, and then you realize it's the whole point. It's the one denominator that holds still, 21 million. The ruler doesn't move and it doesn't stretch.
So it's the first money in history where saving actually works the way you always thought saving was supposed to work. Where the hours you stored stay the hours you stored, you're not fighting the wheel anymore, you're entirely off of it. And here's the other thing. There's nobody in charge of it. No headquarters, no CEO, no central bank, no off switch. The record of who owns what is sitting on thousands of computers all over the world, all checking each other every few minutes, forever. There's no door to knock on, which means there's no door anyone else can knock on either. It's not run by good people instead of bad people. It's run by no people. It's run by math, and math doesn't get greedy, math doesn't get scared, math doesn't call an emergency meeting for a bailout. Remember, there are no other guys to vote for. Well, this is the version. 그죠, 여러분? 비트코인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한테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사람한테도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다. 2100만 개라고 하는 하드캡, 그리고 그 탈중앙성, 개인화된 노드 이런 것들이 마치 헌법, 이 돌에 새긴 헌법 문구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는 그 비결이라는, 비트코인은 아무한테도 운영되지 않는 기술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망가진 화폐, 저축이라는 개념을 다시 돌이켜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술이라는 걸 아주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우리가 기술을 갖게 됐는지를 잘 깨달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머레이 로스바드 탄생 100주년 기념 해를 맞아 이 사이피디나무스가 관련 서적을 이렇게 출간한다는 소식과 함께 머레이 로스바드가 정의했던 건전화폐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을 해봤습니다. 그는 물론 비트코인의 존재 자체도 몰랐고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이 나올지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바라봤던 건전화폐라는 것은 결국 1930년에 발생했던 대공황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보면은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했다.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그리고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당시에도 대공황의 이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잘 진단을 했어요. 단지 주류가 되지 못했을 뿐이죠. 이것을 알았던 소수는 아마 어떤 것들이 자신들이 가난으로부터 이렇게 탈출하는 길인지 잘 알았을 거고, 그래서 잘 대응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대공황이 끝나고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전혀 상황이 변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케인지안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무제한의 화폐 발행, 그리고 신용 팽창은 정당화되고 있고, 그것이 주가 지수의 엄청난 상승으로 지금 또 1920년대처럼 똑같이 대변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겨 보겠는데, 저는 분명히 언젠가는 터질지 모르는 그 거품에 대비해서 건전화폐를 들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팀 드레이퍼나 스캇 멜커 같은 이런 사람들과 같은 논조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비트코인이야말로 궁극의 엑싯이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 주식 투자 잘 하시고 뭐 다른 거 투자 잘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저축, 그리고 저축 전에 그냥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해서 벌고 있는 그 돈이라는 것에 뭔가 망가져 있다는 걸 먼저 좀 깨닫고 그 돈을 아예 그냥 갈아보는 건 어떨까? 그 돈에서 탈출해서 더 좋은 경화, 사운드머니로 우리가 탈출해서 거기에서 살면 그냥 그런 투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힘들고 귀찮고 시간 뺏기고 내가 다른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투자라고 하는 그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는 그 영역에 아예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